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주차 1교시를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주차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감해야 할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통적 이론에서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인간관계 이론, 체계 이론. 두 번째는요, 현대적 이론에서 목표관리, 에도크라시 이론, 상황이론, TQM, 학습 조직과 벤처마킹, 성과관리, 윤리 경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 이론에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관리자는요, 명백히 이론이라고 내세우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이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론이 아니라 복잡한 조직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이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학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의 기초 이론들을 표 4-1에 사회복지행정론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분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규탁이라는 학자는요, 1985년에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적 시각, 의사결정 이론, 우연성 이론, 자연체계적 관점, 네오마르크스 학파적 관점, 정치 경제적 시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최성재 남기만은요, 모형과 이론을 두 가지로 소분류로 나눠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 모형에서는 이론은 뭐다? 과학적 관리학파, 공공행정파, 관료제 모형, 그리고 메요의 인간관계 이론, 인간관계 모형에서는 메요의 인간관계 이론,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Y 이론, 그리고 이면우의 W 이론, 그리고 구조주의 모형은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체계 모형은 체계 이론으로 기초 이론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인엽 이정호의 학자는요, 1999년도에요.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의사결정 이론을 사회복지행정의 기초 이론으로 연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폐쇄 체계 이론에는 또한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인간관계론, 개방 체계 이론에는요, 체계 이론이라든가 정치경제 이론, 제도 이론, 조직군, 생태 이론, 그리고 현대 조직론에서는요, 목표관리, 총체적 품질관리, 학습 조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군 생태 이론은요, 어떻다? 조직이 환경적 결정에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환경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는 실체라고 규정하는 자원 의존 이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제도 이론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을 위한 휴먼 서비스 조직들이 기술적인 특성들보다는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규범이나 규칙들에 의해서 조직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또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능률을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의 과학화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 이론은요, 20세기에 테일러의 학자가 주장한 것으로 현대 경영관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요,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서 작업 방법에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관리를 주장했고 작업을 적은 수의 단위로 세분화시키고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줌으로써 작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수량적으로 할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과학적 관리로는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작업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과학적 관리론을 창시한 테일러는 관리에 대해서 과학적 조사, 연구, 실험 등을 통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고, 표준적 작업 절차를 정하고 예정된 업무량을 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고 체계로서 작업 능률과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제 과학적 원리에 속한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직관적인 방법을 지향하고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작업의 기본 요소를 발견한다. 두 번째는요, 노동자들에게는 작업 방법에 선택을 맡기는 대신에 기획관리 기능을 통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한 과학의 발전과 노동자의 과학적 선발과 교육 훈련을 실시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격려하는 대신에 협동적인 노력을 발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관리자의 노동자의 업무를 구분해서 관리자는 기획을, 노동자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과학적 원리에 속한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작업자는요, 표준화된 작업 매뉴얼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고 생산량이 많으면 더 많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과 동작을 연구하고 작업 과정의 물리적 환경 조건을 개선하고 직무 배치의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핵심적 기법을 이제 요약해 보면은 이것이 뭐다? 과학적 관리론에서 과학적 관리의 핵심적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시간 및 동작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가업에 특히 숙련된 사람을 10명에서 15명 정도 찾아내서 이들에게 작업을 시킨 다음에 각각의 기본적인 동작을 행하는 데 요하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측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잘못된 운동은 느린 운동 및 쓸모없는 운동을 모두 제거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작업 방법을 골라내서 이를 기준으로 표준 시간과 표준 동작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및 동작 연구는 가장 좋은 작업 방법을 골라서 표준 시간과 표준 동작을 설정했다라는 것입니다. 2번은요, 작업 도구의 표준화 또는 공구의 표준화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종래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공구를 하나하나 상세히 조사하고 각 공구를 사용해서 낼 수 있는 스피드에 대해 시간 연구를 행하여 그 중에서 좋은 점만을 발췌해서 하나의 표준 공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공구를 사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공구의 표준화는 빠르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공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3번은요, 과학 관리법과 이율.
차별 성과급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당 일일 표준 작업량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준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서 각 근로자에 대해 매일의 가업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그리고 표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가업과 성과급제 임금을 조합시킨 것을 과업 관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차별적 성과급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신속한 동기부여를 한다고 생각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업은 1인의 일주일 작업량, 매일의 가업량을 부여하고 표준 이상 근로자는 높은 임금, 이하 근로자는 낮은 임금의 과업 관리를 했고, 차별적 성과급 제도도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4번은요, 지표와 기능적 직장 제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표준대로 생산시키기 위해 지도표를 작성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수순표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공정별 작업 내용 또는 사용기계 공구나 표준 시간 등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공장의 노동자 교육 수단에는요, 기능적 직장제가 있고요. 이 기능적 직장들은요, 지식과 그 사람의 특유의 숙련으로 인해서 선발된 자임으로 작업원들에게 지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시범을 보여줌으로써 가장 우수하고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표와 기능적 직장 제도는 지도표 작성, 이것은 공정별 작업 내용, 공구, 표준 시간 등은 표준대로 생산하도록 하고, 기능적 직장제는 숙련된 작업원은 지휘와 방법을 제시해서 노동자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지도표야 기능적 직장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핵심적 기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요, 과학적 관리의 원리의 적용은요, 특히 어떻다? 업무 분담과 가업 분석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업무 분담이 많은 사회복지 기관에서는요, 직원 능력, 과업 기대, 보상 체계를 검토해 보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조직에서요, 금전적 보수의 중요성이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요, 제기되고 있는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표준화, 목표 설정, 동기 요소의 금전적 보상, 직원의 과학적 선발, 휴식 시간의 조절 등과 같은 과학적 의사결정의 원칙들은 본질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널리 수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과학적 의사결정의 원칙들의 본질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널리 수용되고 있고, 과학적 관리 기법을 현행 사회복지 조직에 이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을 표 4-2에서 과학적 관리론의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동작 연구는요, 직원 1인이 볼트, 너트 조립의 1분을 소요한 것은 과학적 관리법과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관리는요, 하루 8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480개를 생산한다라는 것은 과학적 관리법에서 적용을 하고,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적용 가능하나 서비스질, 효과 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제도 내용 예시는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고 이것은 과학적 관리법은 적용이 되고 사회복지 조직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율 임금제는요. 목표를 달성하면 정한 임금 지급에 미달 시 임금을 삭감하고 과학적 관리법은 적용이 되었으나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가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검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는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적인 면의 접근을 소홀히 하였고 직업 환경의 잠정적 요소를 무시함으로써 인간을 기계시하여서 하나의 생산 수단의 부품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등과 같은 조직제 결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과학적 원리와 방법에 의해서 작업을 한다는 신념에 따라서 구성원 서로 간의 교류 문제를 소홀히 한다라는 점은 대표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는 새로운 이론 연구의 필요성을 낳았고 그 결과 하버드 대학교의 메이어의 교수와 연구진이 호선 공장의 실험을 통해서 인간관계론을 탄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가학적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론을 대두했다. 그래서 1번 노동자를 경제적 인간으로 파악한 점, 2번 노동자의 개성이나 잠재력을 파악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적, 정서적, 사회 심리적 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했다라는 점, 3번 인간의 사기와 갈등 등의 내면적 요소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한 점, 4번 조직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 외부 환경 중요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단순 노동으로 파악한다라는 점, 5번 노동조합 같은 조직체를 결성하지 않고 구성원 간 교류 문제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은 과학적 관리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관료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비로소 조직 이론가들에 의해서 주목받기 시작한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직 이론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에서 가장 일반적인 조직 유형도 바로 관료제라는 것입니다. 관료제라는 것은요, 프랑스의 뷰레, 이것은 사무실, 책상포를 뜻하는 단어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시아를 합하여 만든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18세기 프랑스의 한 상공부 장관이 처음 사용하였는데요. 그 의미는 움직이는 정부 기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료제 이론은요, 합리적인 규칙과 효율을 강조하고 조직 구성원이 각자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규칙만 잘 지킨다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조직의 권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료제 이론은 일반적으로 계층적 조직기구를 가지고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이다. 그리고 막스 베버가 처음으로 체계적 연구, 분석된 조직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버의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전통적 권한으로 족장이나 군주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세습적으로 승계되는 것처럼 전통적인 관례에 따르는 것이다. 둘째는 위계적 권한 혹은 카리스마적 권한은 시대적 영웅 호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초인적 힘이 있다고 인정된 특정 인물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 번째 합법적 권한은 인간적인 지배가 아니라 법과 규정에 의한 지배만이 용납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베버가 말하는 현대 관료제의 이념형은 세 번째의 합법적 권한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료제라는 것은요, 많은 분량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서 비정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규정된 대규모의 분업 체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베버는 관료제가 합법적,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되어서 안정성이 있고 규율의 엄격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른 어떤 조직 형태보다 우위에 있고 최고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관료제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관료제의 특징에서 1번 명확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관료제의 모든 지위에 대한 직무 범위나 직무 수행을 위해서 명령권은 규칙에 의하여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2번 규칙은요, 규칙에 의한 규제는요, 조직의 가장 중요한 계속성과 안전성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 계층제 뚜렷한 위계 구조라는 것은요, 명령 복종 관계가 확립되어서 하급 기관이나 하급 지위는 상급 기관이나 상급 지위와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4번 문서주의 문서와 원리는요, 서류는 원본 또는 초안대로 보존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정의성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위직들과 고객과의 감정적 연계를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번 기술적 자격이라는 것은요, 기술적 자격에 의한 충원은 관료를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연공 서열이나 업적에 따라 승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번 전문 지식은요, 모든 전문적 직무 활동은 일반적으로 그 직무에 맞는 특별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8번 공사의 분리는요, 직무 활동을 사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몰주관적, 비인간적 성격을 갖게 하여서 정의성,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가족관계라든가 사적관계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관료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관료제의 순기능. 이것은요, 베버는 조직의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면만을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 구조에 치중한 나머지 비공식적인 면과 인간관계적인 요소를 간과하였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관료제의 역기능을 등하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요, 먼저 관료제의 순기능은요, 계층주의 승진제도에서 인간성 본성인 상승욕구 충족의 수단이고, 정실주의, 사사로운 감정,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인사를 배제했다. 이것은 학연 지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적 권한 계층을 통한 직무 책임 수행을 용이하고 갈등의 제도적 조정과 고도의 합리주의와 실적 능력에 의한 충원제도, 그리고 종신 재직권을 허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전성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의 특권 계층화다. 그래서 머튼이라는 학자는 동조 과잉 현상과 목표 전치다. 이것은 동조 과잉이라는 것은 표준적인 행동 양식에 지나치게 동조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소극적인 업무 처리고, 셀지닉 학자는 조직 내 파벌의식, 할거주의 현상 초래다.
그래서 할거주의는 자기 소속만 생각하고 부처의 이기주의다. 그리고 서면주의, 형태주의는 신속한 결정의 지연과 베니스와 블라우의 학자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경직성은 비융통성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공사 분리로 인한 인간의 몰주관성, 비인격성을 강요하고 레스키의 학자는 선례주의, 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의 권위에 의존을 하고 프레밍의 학자는 현상의 발생, 크레밍 현상의 발생, 그리고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현상,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개입으로 인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해서 내 것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